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그리스 로마 문화와 관련해서 첫 수업을 제가 놓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스 로마와 관련된 그 책이 시중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크게 틀린 내용은 없지만 조금씩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저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고른 책은 경상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인데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전설이라는 이영석 교수님이 이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재로 수업을 또 했었고 몇 학기 했습니다. 다른 한 7, 8년 했는가요? 제법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를 하더라도 내용상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 교재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일단 책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신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수업에 임해야 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은 다음 시간부터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또 지겨울까봐 화면도 이제 조금 다채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했는데, 여기 이제 지금 올림푸스 12신들이 지금 나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화면을 띄우고 할까 싶은데, 일단 여러분 신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화를 읽기 전에 신화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를 신비한 옛날 이야기 정도로 보통 사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화가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고, 그래서 신화가 사실 과학이나 학문과는 좀 관련이 없는 흥미 위주의 읽을 거리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대체로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 신화가 언젠가부터는 아동도서처럼 취급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만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몇 년 전에 만화로 나온 그리스 로마 신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이제 물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끈다는 점은 좋은 점이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성인 나이에 이런 여러분 같은 경우도,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고 교양 필독서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다,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그리스 로마 문화와 관련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그리스 신화가 소설적 허구 형태를 빌려서 물론 전개가 되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진실성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암시적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아동도서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신화의 주된 내용이 물론 판타지적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 신화 속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성 혹은 사랑, 또 정치적 권력 구조라든지 남녀의 사회적 지위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신화에 나오는데, 이런 거는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핵심적인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외형적인 줄거리가 좀 이렇게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신화를 아동용으로 소개하다 보면은 앞서 제가 말했다시피 이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릴 수 있는,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신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실을, 참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화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 본 사람들 알겠지만, 제우스가 바람둥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신들 중에 최고의 신, 여기에서 지금 제우스 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할 수 있는 이 제우스 신이 왜 바람둥이로 묘사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배륜 범죄,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그냥 재미로 읽기 위한 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세계 각국에서 이 그리스 신화를,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지만 그리스 신화라고 봐야 됩니다. 로마 신화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신들의 이름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로마식으로 명칭을 바꿨죠. 계명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 신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그리스 신화를 교양 필독서로 지정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읽어서 줄거리를 대충 안다고 합시다. 하지만 뭐가 달라집니까? 줄거리를 안다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건 어차피 현실과는 거리가 먼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이야기가 지니는 진실성에 대해서 믿음성이 없다면은, 우리가 줄거리 안다고 해서 그 신들의 이름을 올림푸스 신들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교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실용교육이 강조되면서 제2외국어 교육도 좀 많이 퇴색됐죠. 영어만 너무 강조하고, 사실은 독일어라든지, 저도 독일어 수업을 많이 합니다만, 독일어나 불어나 스페인어나 다양한 제2외국어를 사실은 그 중에 하나 정도 자기가 원하는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이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한 교양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영어만 한다고 해서 교양인은 아닙니다. 그죠? 영어는 물론 또 필요한 사람은 영어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만약에 신화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으면은 안 읽으니만 못하다 이 말이죠. 차라리 대기업 신화나 사업 감각을 키우는 대기업 신화 같은 거, 이런 게 현실적이지,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가 문학적 허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신화는 우리 인간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진실성을 그 신화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신화 속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결코 예외적이지 않은 그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다, 신화가. 그래서 신화가 보면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생명력이, 그죠? 수세기가 지났지만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의 진면목을 모르고서 그저 신화 줄거리만 이해한다고 본다면, 이것은 신화를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신화를 대해야 됩니다. 우리 건국 신화도 있죠. 단군 신화라든지, 각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동서양의 신화를 비교하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인간으로서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관심사들이 신화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해서 서로 연락하고 그 정보를 얻고 이런 시대는 아니죠. 옛날에는 모릅니다. 동서양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저쪽 세계에서 저 대륙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몰라요. 그렇지만 신화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많은 이유는 우리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신화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화를 어떻게 이해할까? 신화가 보통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어떤 현실이나 현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의미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전제해야 될 내용은 신화가 의사소통의 체계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화가 암시적으로 전개가 되니까, 왜 신화가 암시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신화가 이렇게 암시적인 이유는 신화가 다양한 단계와 수준에서 의미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견해를,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다발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화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특징은 저자가 없죠.
여러분 신화 알고 있는 신화 중에 저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네, 저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달자는 있는데 저자가 없는 이유는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나 여러 집단에 의해서 여러 세계를 거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충 보완되면서 형성된 것이 신화입니다. 그래서 신화는 전달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는 그 전달 시기의 상황에 맞게 각색되고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화의 진정한 가치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화가 어떤 집단적 표상으로서의 의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신화가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려는 최초의 서툰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영어로 지금 how죠. how, 영어 의문사 how 알죠? 세상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설명하는 게 그 최초로 문제가 있기 전부터, 그죠? 최초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좀 서두르지만 최초의 시도다. 그럼 이거는 과학의 선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신화가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영어로 치면 why입니다. 의문사 why,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려는 최초의 시도다. 그러면 이 신화는 종교와 철학의 조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화가 문자로 기록된 그 역사 이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화의 내용은 대부분 문학 초기 형태인 구전문학이죠.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 신화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문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래서 신화가 어떤 집단이나 그 어떤 민족의 도덕성이나 통치 방식, 또 이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토대가 되는 게 신화죠. 그러니까 우리 단군 신화, 또 각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있죠.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게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현대에도 계속되면서 새로운 신화를 생산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이제 우리 후세대들이 또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 시대의 어떤 신화가 또 그 후세대한테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신화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물려받은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가 이 신화에 있는 건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문화권 사이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신화들이 있다고 아까 제가 동서양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우리가 서로 다른 이질적 집단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동질의 인간이다, 공동의 인간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신화가. 그래서 우리 인류 공동체에 대한 감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화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화면을 한번, 이거는 이제 아직 수업은 안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죠. 잠깐만요. 제가 이제 유튜브의 신화와 관련된 내용을 또 좀 하려다가 유튜브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그 요즘 판권 때문에 동영상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신화상의 내용을 동영상을 좀 이렇게 편집하려다가 일단 멈췄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다음에 제가 수업을 만들 때 그런 그 판권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 가능한 내용이 있으면은 이제 동영상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갖고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진, 조상 대대로 전해진 이 공동유산이 신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무의식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화가. 그래서 이런 신화의 상징과 암시를 우리가 어떻게 포착하고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화의 줄거리가 좀 비현실적이고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이런 상징과 암시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들어본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스의 문화 이론가 중에 롤랑 바르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화론이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에 보면 신화 해석 방법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찾아본 내용 중에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제가 찾아본 내용을 이렇게 화면에 띄울게요. 그 롤랑 바르트의 그 신화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입니까? 나는 언젠가 이발소에 갔었다.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파리마치라는 잡지 한 권을 내밀었다. 그 잡지의 표제는 프랑스 군복을 입은 흑인 청년이 약간 눈을 치켰던 채 프랑스 3색 국기를 주시하면서 군대식으로 경례를 올리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잡지의 표지에 나타난 이미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순진하건 순진하지 않건 간에 나는 이 표제의 이미지가 나에게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프랑스는 위대한 제국이며 프랑스의 모든 자손들은 인종차별 없이 프랑스 국기 아래에서 평등하게 군에 복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표지의 이미지는 제국주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억압적인 지배자라고 부르는 어떤 것에 관해 이 흑인 청년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열광적인 충성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자, 이제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파리마치 표지에 나온 그 프랑스 국기를 향해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는 젊은 흑인 병사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 언뜻 연상하기로는 자유평등박애라는 그 프랑스의 어떤 국가의 이미지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계 이방인 출신인 흑인 젊은이가 당당한 프랑스 군인으로서 프랑스 국기에 자랑스럽게 경례하는 모습,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종차별의 벽을 뛰어넘어서 소위 말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실현된 이상국가다, 프랑스가. 이런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죠. 네? 롤랑 바르트가 이제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 사진이 세계 도처에 과거에 이제 식민지를 프랑스가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런 프랑스 제국주의의 어떤 야심이나 또 그것을 그리워하는 향수를 교묘하게 위장시킨 그런 어떤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외형적 이미지의 그 뒷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게 하는 열쇠는 바로 여기서는 흑인 병사죠. 만일에 이 흑인 병사 아니고 그 자리에 흑인 병사 대신에 백인 병사가 있다면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죠. 프랑스의 국수주의를 바로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메시지, 단순한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흑인 병사를 여기에 이제 등장시키니까 복합적인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흑인 병사는 이 파리마치 잡지의 숨겨진 의미를 풀 수 있는 실마리의 역할, 즉 프랑스 제국주의의 소위 말하는 알리바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리바이라는 용어 알죠? 보통 범죄 수사 용어에 쓰이는 거 아닙니까? 알리바이. 원래 이 용어는 다른 곳을 의미합니다. 알리바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알리바이죠. 예를 들어서 용의자가 어떤 범죄 용의자가 나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그 범죄 현장에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정당화시키려면 정당화시키면 이제 범죄 용의 선상에서 제외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용의자가 자신의 거기 현장에 없었다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기 말만을 증거로 냈으면은 증거 능력이 인정 못 받죠.
알리바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증언이라든지 또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리바이가 이렇게 어떤 것을 완벽한 진실처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이제 알리바이입니다. 그래서 신화도 바로 이러한 알리바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신의 대상을 완벽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꾸며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예를, 신화에서 예를 하나 찾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중세 유럽에 이제 널리 퍼졌던 신화 중에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리바이를 설명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신화인데, 여러분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신화 압니까? 그 영화로도 사실은 나왔죠. 거기에 보면은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이제 그 당시에 주인공이 이제 트리스탄인데 자신의 외삼촌이자 군주인 마크 대왕의 아내가 될 사람이 이제 이졸데 공주인데 아일랜드로부터 호송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공주가 떠나기 전날 밤에 이제 이졸데의 어머니가 늙은 왕에게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사랑의 미약을 만들어 시녀에게 건네줍니다. 옛날에는 이런 계약 결혼, 국가 간의 어떤 그 왕과 왕비 혹은 공주 간의 계약 결혼이 많았죠. 그 국가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국가 간의 협약을 맺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졸데는 이제 젊은 나이 얼마 안 되는 어린 공주고, 그 마크 왕은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감정이 뭐 사실은 들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졸데의 어머니가 이 늙은 왕한테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사랑의 미약, 소위 말하는 체험제죠. 이제 시녀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이 사랑의 미약이 열정적 사랑에 빠지게 하는 체험제인데, 이 그 가는 도중에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그 한여의 실수로 여행 도중에 이 미약을 두 사람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중세니까 기독교가 유행하는 시기인데, 기독교가 금하는 불륜에 두 사람이 빠지는 거고, 또 그 당시 봉건 제도가 유행하는 시기니까 소위 말하는 기사도가 강조하는 어떤 충성, 왕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이런 서약을 저버리게 되는 트리스탄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독교와 봉건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중세에 어떻게 그런 어떤 관습과는 정반대가 되는 작품이 그 당시에 그렇게 폭넓게 사람들한테 파급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우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자율적 사랑을 원하는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또 그런 인간의 본성을 인위적으로 교화하려는 기독교의 어떤 충돌 현상이라든지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뭐 혹은 정략 결혼이라는 전통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을 그 어떤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이해도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불륜이나 불충의 문제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륜이나 불충이라는 어떤 방법론적인 소재가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어렵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여기서는 뭡니까? 결국은 사랑의 미학이죠. 체험제입니다. 이게 이제 알리바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불륜과 불충을 저지르게 되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다, 운명적인 과오였다라는 어떤 핑계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민감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랑의 미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가 지니는 숨은 의미를 파악하게 해주는 알리바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최영재의 사랑의 미학이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그 당시에 전통적인 기독교율이라든지 또 기사도의 어떤 충성의 서약을 저버렸는데도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화의 세계가 이렇게 명시적이지 않고 암시적인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신화가 우리 인간의 오감 너머에 존재하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무의식적인 이미지, 이런 거, 또 논리적인 언어와 이 무의식적인 이미지 사이에 생기는 공백의 틈을 메워주는 기능을 신화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의 원초적인 경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대 간에 대물림되는 현상이 이제 이 신화에서 비롯되는데, 그래서 신화가 집단적 표명이라는 의미작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이런 구전으로 전해진 신화의 내용이 사회적 검열을 피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속임수가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신화가 이렇게 전달하는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방금 우리가 드리스탄과 이졸데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다시피 신화가 지니는 알리바이를 우리가 포착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신화의 내용을 읽을 건데, 그 신화의 이면에 숨겨진 알리바이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신화가 의도하는 그 신화의 어떤 숨은 진면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신화의 유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화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 그들의 지배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가 있습니다. 이런 신화는 선민신화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지배층의 억압에 반발해서 피지배 계층에서 만들어내는 신화가 있죠. 그거는 반항신화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민신화와 반항신화가 크게 우리가 신화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본격적으로 책을 보기 전에 우리가 신화에 대한 그 어떤 자세, 아까 말했다시피 신화를 단지 한낱 허구적인 환상, 픽션적인 어떤 내용으로만 치부한다면 절대로 신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줄거리 자체는 좀 환상적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신화 수업을 하면서, 그리스 신화, 뭐 로마 신화에도 그리스 신화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그 신화 수업이 오늘날 유럽이나 서구사에서는 교양 필독수로, 또 대학에서는 교양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모든 대학이 그렇지는 않고, 우리 가톨릭대도 그렇고 뭐 일부 대학마다 이 신화 수업이 교양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단군 신화, 우리 홍익 인간의 개념을 이제 표방하는 단군 신화도 물론 알면 좋지만, 서구 세계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차지하는 교양 과목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서구 사회의 어떤 그 문화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헐리우드 영화도 그렇고, 사실은 모든 어떤 문학 작품이든 예술이든 그 토대가 되는 게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소재를 택해 가지고 문학 작품으로 형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영화와 함께. 최근에 여러분 영화 중에 뭐 타이탄이라든지 신들의 세계라든지 전부 그리스 신화에서 소재를 따왔죠. 그 외에 다른 어떤 판타지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신화 수업 내용에서 나왔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원천으로서, 서구 문화의 원천으로서 이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 즉 그리스 신화라고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다.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에서 앞으로 다룰 때 여러분이 그런 점을 찾아낼 겁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 지금 문학 작품에서 또는 영화에서 다양한 그 문화적인 요소가 이 신화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프라인 때는 사실은 학기 말에
조를 나누어서 이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초기 신천지 사태 때보다 지금 더 상황이 사실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면 수업을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녹화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고, 사실은 건강이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다자녀의 아버지로서 지금 자녀가 3명이나 되고 너뚱이도 있고 또 부모님도 지금 가까운 곳에 살아 계신데, 제가 혹시라도 감염되어서 부모님한테 옮길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그 경로를 확실히 알 수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학기 정도까지는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또 원격 수업을 안 하고 대면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죠. 또 그분들 수업은 또 여러분이 또 대면 수업을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상황이 안 좋은 걸 감안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겠죠. 예. 자, 오늘 이 정도로 일단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신화상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도 여러분 즐겁게 보내시고 항상 건강 유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도 운동하고 면역력 기르지 않으면 위험한 거 알죠? 예.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